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네,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공약 이행을 안 하냐. 코스피 5천 시대 만든다더니 왜 6천을 만들고 이러냐. 노무라증권에서는 8천까지도 좀 내다본다고 하던데, 야,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김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경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정기환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수 제일 세게 칩니다. 박수를 세게 안 칩니다. 약간 이미지 관리 뭐 좀 우아함 이런 걸 원하시나요? 김강민 변호사님 이미지 관리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컨셉이. 멀죠. 네. 저희는 농담해봤고요. 요즘 주식 하십니까? 주식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안 하셨었구나. 네네.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안 하다가 한 며칠 전에 ETF 1,000 몇백만 원어치 좀 샀거든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될지 또 이제 고민이네요. 네, 우리 전 평론가님. 그 주식하는 분이 몇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 한번 여쭤보니까 한 1,500만 명 정도가 주식을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하는 분 한 500만 명 정도는 이제 실제 투자하려고 뭐 계좌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고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보통 집과 관련된 부동산은 이렇게 저렇게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 집이 있든 아니면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주식은 저는 과거에 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20년이 지났죠. 다 까먹고요. 남아있는 돈이 몇백만 있었어요. 그것도 기부하고 내가 내 평생에는 주식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뭐 주식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직접 투자를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게 전형적으로 실패한 개미 아주 젊었을 때 뭐 이런 생각이 좀 나는데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하는데 이광수 우리 광순해부동산 대표님하고 통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살짝 얘기는 하시던데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도 가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옛날에 주식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넣었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한 1억을 날렸어요. 우와.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시간을 또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좀 늦게 들어갔는데 뭐 그래봤자 뭐 1,500만 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도 큰 돈이면 큰 돈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은 벌써 이미 수익을 뭐 40% 50% 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도 좀 빈익빈부익부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 이경 기자님은 아예 신경도 안 쓰시네. 전 주식 이제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하세요. 요즘 안 하면 약간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그런 것 돼가지고. 같더라고요. 네. 네. 우리 구천 동현님께서요, 주식 9천까지 간다고 봅니다. 지금 해도 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고요. 오늘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야, 이거 어느 시점에 팔고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차익을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또 손실에 대해서 손절매 시간이 손절매 중요하죠. 시간 이런 네. 것 가지고 막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보다는 아유, 그냥 넣어놓지 뭐. 좋아진다는데 믿을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너무니 돈 제일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외국에서 그 기사도 났잖아요. 일일 트레이더로 망했던 대통령이 뭐 되게 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다시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하여튼간 대통령님께서 한다면 믿습니다 이러신 분들 많으시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다른 정권에서 못 잡았는데 지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잘 잡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좀 잘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국민과 바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돌아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관을 시키거나 정책실장을 통해서 또는 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효과 없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위험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준 거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주식이 갑자기 막 올라간다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우선은 지난 과거가 비상식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이 비상식이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방금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안 줬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를 못 믿는다. 예, 제도적인 문제나 펀더멘털의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었고 신뢰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정부법으로 치고 들어와서 신뢰를 줘버리니까 지난 시간이 비상식이었고 이제 상식으로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진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주식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아니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주식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저는 잘 주식, 몰라서. 예, 저는 이제 주식 말고는 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뭐 주식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하는 거고요.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뭐 노영 변호사나 저나 뭐 요즘 처지가 처지인지라 왜냐하면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여력이 없다라고 해서 시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정기환 대표는 사실 시장을 너무 잘 알지만 부동산도 또 전문가입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갖고 계시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자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법원장 전국 회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 사법개혁 3법 관련해서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5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을 안 했지만 법원 행정처의 수장인 박영재 처장과 각급 법원장 43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결론,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조금 안 되게 4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뭐 보도자료도 지금 확인되지가 않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대법관 증언 문제는 지금 가능한 4명으로 끝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나머지 뭐 법 왜곡죄라든가 아니면은 재판 소원 문제라든가 이거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건데 80년 역사를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금방 바꿔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매우 심히 유감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오늘 법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전국 법관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관 정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한다니까 이거 졸속 추진이다. 왜 졸속 추진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입법권이 있고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자 우리 의견 반영돼야 한다. 그 누구한테 외치는 겁니까? 그 권한이 있냐고요. 반영을 하려고 했으면 설득을 하고 공론의장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안 된다 싶으니까 아예 때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아니 지금 그 대법관 직원 문제는 그 대법관 지금 4명으로 얘기하자라는 것도 이거는 처음 나온 팩트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법 왜곡자라든지 재판 소원죄는 그 과정에서도 오늘 나온 보도가 그동안 조희대가 계속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판 소원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국회를 취재하다 보면은 3심 내용을 재판 소원하는 거 말고 3심은 좀 빼자. 대법원은 좀 빼고 1, 2심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내용이 국회에 계속 요구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취재를 했던 거고요.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위원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만 계속했고 오늘 결과적으로 5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한 키워드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희대가 노태학 대법관이 3월 4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청하지 않으면 헌법 104조에 의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탄핵될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 34명이죠.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오늘 회의를 만든 것이 아니냐. 과거에 이런 회의를 만들었을 때 내란 특별재판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결과적으로 바뀐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압박하는 카드로만 사용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나와서 저 이야기를 하면 아 국민들이 맞다 사법부 저렇게 하는 거 국회가 너무 성급하다 좀 얘기 들어주라 라고 동정해서 또는 내용을 이해해서
밝힐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라도 나와가지고 정말로 대놓고 편을 들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어깃장은 계속 놓고 있지만 어떤 명분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과정을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허무맹랑 또는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이미 버스 지나간 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빨리 국회에서 저는 통과시키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박영재 차장은 오늘 법원장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서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수기 과정이 없었던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재판 소원 관련해서는 이 말을 꼭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법원이야 뭐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있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원래 없다가 198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에 있었던 이광국 전 헌법재판소장, 그분은 이제 대법관도 했었었는데 그분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별도의 또 기구를 만들게 되면 이제 본인들의 그 위상 같은 게 좀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법원의 재판을 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법무부에서 원래 그렇게 이제 안을 만들어서 왔더니 대법원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때 딜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다면은 니네 거, 법원 거의 그 재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침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년 후부터 사실 이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소송이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한 5건 정도가 지금 큰 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이광국 전 소장이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어리석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 거 매우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법원도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건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사실 딜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장이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논의를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사실은 권력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권력을 놓고 이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분배할까라는 것, 좀 이거 좀 그 평범한 말로 하면 권력 투쟁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법원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헌성 판단까지 대법원이 독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87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위헌성 부분은 헌법재판소로 별도로 분리해서 나간 거고, 나간 상황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법원의 권력 독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휘둘러 왔던 권력 독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이게 무슨 뭐 국민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재판권은 권력의 부분이 아닌 것처럼 왜곡해서 얘기하니까 네. 논의도 안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도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법액곡제, 재판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정원. 대법관 정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으로 하자라고 아니라도 나왔지만, 자, 그러면은 법액곡제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안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왜 국민들로부터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재판 잘못하니까 엉망진창이다. 이번에 김건희, 우인성은 무죄래. 그런데 이정관 부장판사는 유죄래. 똑같은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 이거 뭐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지. 그래야 우리는 사법부라고 부르고 그 판결을 존중하고 신뢰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명백하게 뇌물을 처먹은 것을 이거 무죄다. 대통령 배우자라서 이렇게 이제 결론 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와서 사과를 하느냐고요. 아니면 중앙지법이든 법원행정처에서 나와서 이거 이상한데 국민들 질문하잖아요. 두 사람 다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야 된다. 이것은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가 충실히 답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독립입니다. 라고 하면서 논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싹 입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법부가 정말로 견제를 받지 않아야 될 만큼 우리가 절대적 신임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도 견제해서 감방에 쳐넣는 세상에 어떻게 사법부 판사가 문제가 있는데 판결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떤 명분으로 이걸 막을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법 왜곡죄는 형법 123조의 2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는 그런 법인데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이변조하는 검사,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이게 원안하고 조금 다르게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다는 건지 아십니까?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게 지금 1호와 3호가 약간 수정이 됐는데, 지금 1호에서는, 이거 조금 깁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그리고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고요. 또 3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거는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논리나 경험칙의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했는데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논리나 경험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적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온 것은 아까 정기한 대표님께서도 이제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를 하겠다. 그러나 이게 왜 민사재판은 제외하고 형사재판에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견이 나왔습니다. 네, 민사와 행정에서는 일단 적용하지 않고 형사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을 시킨 것인데요. 이것을 문제는 지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통과를 시키는 과정 중에서 법사위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상정 직전에 수정된 내용으로 딱 그 가결되게끔 만들었다. 이제 이 부분이 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발을 지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법사위하고 한번 상의도 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OX 문제로 보면 이제 각자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이경 기자가 읽어줬던 그 내용 들으면 처벌받는 판사, 검사 한 명도 없겠네. 그 전제가 뭐냐. 수사 제대로 하면 그게 아무 문제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송영길 대표 사건 뭐 똑같지 않습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수백 번 들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변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 뒤에 기소하니까 판사가 이게 조작됐는지 아닌지 당사자가 이거 조작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데도 안 해. 공소 유지하는 그 내용만 받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못하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민사는 빼고 형사사건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의도를 가지고 검찰 또는 경찰이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반드시 걸러낸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그런 것을 아예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훈시 규정 비슷한 것이지 무슨 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겠나라고 해서는 이 뭐 들어보십시오. 적법한 사실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러면 그걸 뭐 어떻게 그게 범죄 혐의가 여기에서 인정이 됩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 훈시에 불과한 법률이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훈시에 불과한 건 아니고요.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수범자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히 알아야지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 법률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과실은 또 처벌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되게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죄형법정죄에 위반한다. 그게 바로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모든 법령을 다 구체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법령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하나하나의 그 법규를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례가 생길 때마다 판례를 쌓아가지고 축적하는 방법으로 이제 법규의 범위를 좀 포섭하고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주 많이 사건이 매일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뭔가가 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법조인으로서 의견을 좀 내세요. 우선은 네. 이 법외국제가 왜 도입됐는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 동안 사법부와 검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실수, 고의 등이 중첩돼가지고 발생을 했겠죠. 그렇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수많은 검찰과 사법부의 그 행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법에 있어서 오역의 역사를 쌓아오고 민주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 이유는 판검사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를 가지고 혼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예를 들면 수많은 재심 사건을 통해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책임진, 쉽게 말해서 그 판결이나 그 수사를 가지고 스스로 혼나본 판검사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뭘 잘못해도 우리는 혼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 그 확신을 깨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법외국제라는 것은 아무리 이게 허들을 높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판검사들도 혼날 수 있다라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면 현재의 관행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의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2시부터 했으면 지금 한 이제 6시간 가까이 끝났다고 하던데. 끝났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지 자료가 않았다. 안 나오고 그럼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나올 것이냐. 두 번째는 아니면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라고 할 것이냐.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없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집단 행동으로 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두 가지일 겁니다. 좋다 우리가 준법 투쟁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이제는 시간을 오버해서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거는 아예 재판 안 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5개 중단되어 있는 재판 속개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 저의 결론은 별 내용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별 내용 없이 넘어간다는 게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의견 내고 하면 안 된다라고 아까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했던 그 이상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그냥 거죠. 말에 그칠 것이다. 말에 그치죠.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취재를 해보면은 조의대가 43명이 있죠. 제가 아까 34명이라 조금 이거 4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전국 대법원장 회의를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43명만 놓고 이렇게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국 법관회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의대가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재판 판사들은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다는 얘기를 좀 저는 이제 취재한 그런 과정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의대는 여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낸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재판 소원 도입 문제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 법 왜곡죄 등등이 사실은 판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많은 판사들은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오픈돼 있고 좀 더 개방적으로 이거 좀 괜찮다고 하는 부분이고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법 왜곡죄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재판 소원 문제는 헌재하고 대법원 간에 워낙 그동안에 핑퐁 치면서 힘들게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는 또 너무 찬성의 입장, 또 대법원은 절대 반대 입장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이제 정기환 대표 말한 것처럼 실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얘기 들어가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은 통과를 아마 그대로 시킬 것으로 지금 보여져서 사실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좀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로 뭐 일종의 뭐 제가 쇼라고 표현하면 너무 폄훼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조의대 대법원 체제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 정도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 뻔히 알면서 그 전에 국회 찾아가서 국회의장한테 뭐 면담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여야 대표를 한번 만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기를 좀 해봅시다. 법원행정처장 보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할로 이사 없고 너희들 마음대로 입법권 남용해라. 우리는 사법부 알아서 지키고 독립하겠다라고 이미 정치적으로 선언했는데 지금 본인이 나와서 뭘 한다는 겁니까? 아예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 부분을 이제 수정안 당론으로 결정했잖아요. 법 왜곡죄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고. 네, 영기강님도요. 아쉽지만 이 법이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고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는데요. 실제 이 법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판사들이 법을 적용해서 판결 내리는데 매우 신중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의원 의견이 말씀이 나와서 좀 추가 첨언을 드리면요. 김영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사 사건 그러니까 그 행사 사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행정 사건이요. 많은 국민들이 더 여기에 재판이 있을 건데 이거는 왜 대폭 축소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을 따르겠지만 상당히 이거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좀 강하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상은님께서도요. 지금까지 판결이 나서 결론이 나면 판검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죠. 그러나 재심을 거쳐 판결이 바뀌면 그 책임은 이제 나라에서 또 져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담당 검사나 판사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셨고요. 베이글 오십님도 판사들도 판결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뭐 돼?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이종길님도 법은 국회에서 판결은 판사가 입법부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독립적인 부분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상 아마 작년과 올해는 검찰개혁도 이뤄내고 또 사법개혁도 이뤄낸 정말 대단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최근에 법 왜곡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다른 사건들은 진행 중이기도 하고 대북송금 사건은 상고심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대북송금 사건 상고심 주심 판사가 박영재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네. 대법관회의에서 상당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논쟁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로 하는데 그것은 야 사법부 독립이니까 너희들이 왜 간섭해? 라는 느낌이고 실제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안 해. 숨어있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얘기하잖아. 이게 뭐냐. 전형적인 저는 정치판사. 우리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 판결을 잘못하는 판사를 비판하는 것이지 그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인민재판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은근슬쩍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불쾌하다는 거예요. 사법부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사법부 신뢰는 모르겠고 독립성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어떤 국민이 거기에 따라가냐고. 우리가 오히려 나서서 싸워줘야 되는 거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안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 사법의 목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아예 살인시켜 놓고 그건 독립성이니까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법부를 없애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 사법부를 그래도 존치시키는 게 도움 되느냐라고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네, 유저 HK 최홍규님이신 것 같은데요. 슈퍼챗을 거금을 쏴주시면서 또 스픽스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환기 씨하고 27일 날 부정선거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전환기 씨를 고발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고소고발을 했는데 전환기 씨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주 거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나 콘서트 열게 장소 내놔 이런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전환기 씨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방송에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욕한다 하는데 이준석이 욕하는 게 아니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했잖아. 너가 아버지 와 하는 일이 부끄럽나? 친한길이 봐라. 우리 아버지 농부다. 우리 어머니도 농부다. 떳떳하다고. 소 키우고 농사 짓다. 얼마나 떳떳하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중국 사업 안 한다. 중국 돈도 받은 거 없고 이준석 너가 아버지인데 뭐 하시노 했잖아. 내가 뭐 한다 했나? 이수월 씨 뭐 하시나? 이게 왜 욕이냐? 너가 아버지 왜 부끄럽나 이준석? 그다음 니 뭐 하버드대 이야기 했잖아. 니 내가 고발해놨대. 니 하버드 대학은 졸업장이 없냐? 졸업장 제출하면 되잖아. 니 제출한 적 없다 하대. 내 경북대 졸업장 내 한번 같이 가자. 경북대학에서 자부심 가지고 있고 떳떳해. 졸업장 있어. 석사 졸업장도 있고. 그다음 니 성상납에 관한 거 대전시 니 유성구 관광호텔인가 유성관광호텔에 거기서 니 뭐 성상납 받았다 하대. 야 아직도 그 사건 진행 중이대. 국민들한테 니 그렇게 했잖아. 끝난 것처럼. 그럼 니 뭐 직원인지 뭔지 몰라도 7억인가 투자하고 뭐 관련이 있대. 그 전환기라 이야기하는데 와 끓겠나? 기분 나쁘나? 니 그러고 정치 입문했는 게 박근혜 키즈 아이가? 박근혜 대통령 은혜 덕분에 정치 입문했는 거 아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 꽂았대. 전 국민들한테 나 알려야 된다고. 왜? 네가 정치하고 니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 아이가? 네, 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 하버드대에 들어갈 때 누가 추천서 썼어?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좀 부정선거를 동탄해서 당선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왜 저렇게 긁혀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저자가 지금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저 사람이 내뱉는 독설, 네. 정말로 배설에 가까운 저런 발언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저 사람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 정말로 충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박사과정을 경북대학에서 했는데 저자가 경북대학 이야기하면 경북대학을 선량하게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치욕스럽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야, 너 경북대학 팔지 마라. 나는 학부는 영남대고 박사과정을 경북대에서 했지만 진짜 팔지 마라. 왜 이렇게 너희 학교를 왜 파냐고 여기 왔어. 네 학교는 네 혼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대학을 졸업한 수십만 명의 동문이 있는데 저자 때문에 경북대 이미지 버릴까 싶어서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요, 전한길 씨가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추천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 부분하고 성상납 모함 관련 발언을 했다.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하버드 대학교 입학원서를 본인이 2002년에 넣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겠느냐. 나는 서울과학고를 다녔고 그때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입학원서를 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하버드 학력 관련 허위 보도에 따른 부당 수익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전한길 씨가 토론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과천선의 의지를 밝히면 법적 조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토론을 피했다느니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녀서 더 이상 선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한길 씨하고 이 부정선거 끝장 토론하는 것과 관련해서 10군데 이상의 언론사에 중계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전한길 씨 아무 말 대잔치 발언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사가 중계를 거부하더라. 근데 너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왜 내가 토론을 못해서 피하는 것처럼 또 말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참. 근데 토론을 하긴 합니까? 27일 오후 6시에 그 어디에서 합니까? 팬앤마이크에서 팬앤마이크에서 한다. 팬앤마이크에서 생중계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걸작이겠네. 저는 안 봐도 스크린인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전한길 씨 같은 사람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반드시 제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저런 독설이요. 이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지르는 거거든. 그러면 논리적 토론이 안 되고 분명히 토론할 때는 상대방 내가 1분 발언하면 상대방도 1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상호 토론도 시간을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전환길의 딱 수법은 하나입니다. 저 주장을 계속하면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니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업하든 일본에서 사업하든 사업을 할 수 있지. 중국에 사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돈 벌면 안 된다는 이 논리가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고 소 키운다. 이게 말입니까? 그립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 봐도 스크린인데 가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3.1절 기념 음악회 콘서트죠. 이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뭐 대관을 안 해줘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협조해달라, 대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라. 안 그러면 너는 좌파로 내가 보겠어. 뭐 이런 취지로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걸 왜 했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이 상당히 똑똑하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 말 대잔치 안 봐도 알겠다 이런 상황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무 말 대잔치가 돼서 결국은 승부는 안 나고 단지 전환길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이준석이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이준석이 전환기 부정선거론자인 전환기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네. 국힘을 잡은 꼴이 되죠, 사실은. 전환길이 국힘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이 지금 전환길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힘을 좌지우지하는 전환길을 이준석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힘 지도부를 잡았다는 상황이 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국힘을 상대하는 이준석의 입장은 상당히 좀 우월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준석은 만약에 이 토론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패해도 결국 아무 말 대잔치였다라고 치부하면 되는 거고 이겨버리면 더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도 끌고 국힘을 상대로 하는 우월성도 확보하고 그럼 향후에 국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준석이 상당히 좀 영리한 수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우리 이경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준석과 친한 사람들하고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과 약간 뭐 좀 길을 달리 가는 사람들 연락처만 해서 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막 안 좋은 얘기 계속 했겠죠.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준석은 본인이 말싸움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토론 자부심이 그렇죠. 있다. 토론 무심을 스스로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토론을 잘하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말싸움을 잘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준석이 싸우는 거 보면은 논리적이지 않다. 근데 이준석이 여기에 긁혔다. 전환길도 말을 매우 잘하잖아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쉽게 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준석이 긁혀서 이거는 말싸움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준석은 전환기가 이번에 1대4로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으면서 국회의원이란 직에서 약간 본인이 격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평이 그러니까 말싸움 잘한다? 너 격 유지 못했다. 이렇게 두 개로 함축적으로 교집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보수정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로 연결해보면 저 논쟁의 결과가 지방선거 참패는 예고돼 있고 그 뒤에 주도권을 그러면 극우 세력들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개혁적 성향의 이준석 의원이 가져가느냐 이것만 남아있으니까 사실 민주당은 박수 치면서 대환영을 해야 되죠. 오히려 민주당사를 좀 빌려줘서 콘서트를 차라리 하라 국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민주당사를 빌려줘야 돼요? 개혁신당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쇼가 뭔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정당의 지지층을 두텁게 만드는 효과가 아니라 이게 뭐 자기들끼리 말장난 말싸움 그러면 한쪽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라는 것이 딱 걸려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저게 보수정당이 미래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논쟁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돈벌이 잘하겠구나. 또 한 사람은 인기 좀 더 끌겠구나라는 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 민주당은 대승하겠네. 뭐 이렇게 이제 기승전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뭐 이렇게 가는데 다 나서서 민주당을 도와준다. 그러면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의 또 결과는 무엇이냐? 이재명 대통령을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두텁게 그리고 사법개혁을 하게 또 해주잖아.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국힘이 하는 말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사법개혁도 돼. 부동산도 잡아. 그리고 주식시장도 올라갔어. 이재명 정부가 무럭무럭 자라서 국힘 세력 덕분에 아 나라가 잘 되구나. 그래서 민주당의 우당은 전환길이다. 민주당의 우당은 정광훈이다. 네. 민주당의 진짜 우당은 국힘이다. 이렇게 선내도 안 되겠습니까? 네. 저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거는 전환길을 닮아가고 있어요. 약간 전환기 비슷해 보여요, 진짜로. 학교 동물이어서 그런다. 네, 자 전환기 씨 정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건지 말싸움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한번 또 들어보죠. 정말 말 잘하는지. 오세훈 서울시장, 네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좌파들의 압박에서 못하는
이 콘서트를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네, 오세훈 씨 양반이 동네 북이 됐어요. 아니 저 사람 말을 이상해. 나는 좌파가 압박을 해서 못하니까 좌파는 제발 좀 해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압박을 해요? 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해주라고 부탁하는 거 아닌가요? 우당인데. 저 사람은 전환기 씨는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좌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콘서트를 열지 않게 못하게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던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분 시각에는 노인 변호사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중파예요? 극좌파 아닐까요? 극좌파? 좌파? 저를 알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자, 우리 김강민 변호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좌파로 생각할까요? 저는 저 스스로 중도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애들은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김동연이 좌파면 저는 극좌파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다 보수 중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은 약간 우쪽이다. 같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더 팩트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올리면서 이제 청하고 당은 전혀 문제가 없다. 잘 지내고 있다. 당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이 조작기소 특위를 확대 개편해서 실제 이 공소 유지와 관련된 혹은 공소 제기와 관련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기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성윤 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불거져 왔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특위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치모하고의 또 관계는 무엇이냐. 공치모에서는 당대표가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치모에 가입했던 의원들 몇 명이 지금 또 계속해서 난 좀 빼주세요. 이미 당기고 한다 그러는데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분, 그 모시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가깝게 청와단에 있는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다. 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네. 원활하게 잘 풀지 못했다.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것 사이에서 온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조용하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분란을 일으켰던 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속상해한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청래 대표는 매일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제 거기에 메신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대통령 직접 소통을 할 그래요? 수 없지만 당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는 확인이 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아마 당청 간의 문제가 전혀 없고 당도 지금 잘 하고 있다 역할을. 왜냐하면 이제 개혁 입법도 있죠. 한미통상 관련된 또 국회 법안 통과 이제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방선거 전에 시도 통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당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오히려 대구 경북은 안 한다고 하니까 한 발 빼서 합의해 오세요라고 할 때도 민주당도 일단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청 간의 관계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통합과 관련된 이 문제는 이미 이제 끝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이유가 전혀 없이 당청 간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기강님이 노변은 중도다. 그러니까 문상돌님이 노변은 내파다. 아이고, 진짜 저는 이번에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는 누구 파냐, 너는 누구 싫어하냐, 넌 우리 쪽이냐 아니냐 뭐 난리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다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요즘 대통령 동향 중에서 방송에 보도되지 않았던 한 개 얘기해도 됩니까? 네. 사실 절대 다수의 측근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엄청나게 걱정하죠. 걱정을 하잖아요. 초인적 수준으로 지금 업무 수행을 하는데 당신이 느끼는 지금 건강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 관리라는 것이 좀 이제 피부도 또 이 뭔가 좀 움직임도 원활하지 않다. 뭐 병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는 이제 의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치의들이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건강을 점검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쉬어라고 하는데 쉴 여가가 없이 계속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중독 상태가 아니고 일을 진짜 꼼꼼하게 너무 많이 챙겨서 놀랄 정도로 지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아마 매일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알겠다. 내가 관리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 몸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 생각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은봉님도 건강이 걱정입니다 그러셨는데 사실 저도 이재명 대표 건강이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에 좀 취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밤에 잠도 잘 안 주무시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쪽잠을 되게 잘 주무시고 시간을 잘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긴 뭐 합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뭐 잠도 잘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깨서 빨리 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수면 시간은 갖고 있고 근데 수면 시간은 이야기하면 그게 그 국비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네, 보안상 맞아요. 뭐 이런 거. 보안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어쨌든 잠도 잘 주무시고 생각보다 관리를 잘 하시는데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다들 대한민국 대통령의 건강이다 걱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예전에 그 낙선했던 때부터 그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건강이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몸살을 앓아도 자고 나면은 회복이 다 된다. 부모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전에는 그냥 건강 염려하는 분들한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말을 저도 한참 듣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과정까지 보다 보니까 아 진짜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운봉님 이런 걸 주셨네요. 노 변호사도 스트레스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뭐. 네,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죠. 뭐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피곤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공소 취소 모임과의 관계성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당 기구화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공소 취소 모임의 분들하고 어차피 거기 1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돼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그러면 그 모임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 중에 공소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와 관련해서 혹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씨의 이 잘못된 공소제기 관행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모임의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당 기구화를 만들 테니까 이거 좀 정리하자라든가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랑 별개라고 하시고 실제 공소 취소 모임에서도 우리 알아서 그냥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을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당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좀 대립하는 모양새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양쪽 다 조금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김기표 네. 의원이 오늘 아침에 올린 페북 내용이 좀 인상 깊게 받아졌는데요. 네. 탈퇴 원인 왜 탈퇴하게 됐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은 기본적으로 공치모는 임시 조직이다.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당 공식 기구가 발족이 됐으면 당연히 공식 기구로 흡수되는 것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치모에서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당 공식 기구로 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난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 야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먼저 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공치모도 뭐 집행부와 상의하고 출범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수의 100명이 넘는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특위를 출범함에 있어서 공치모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해요. 사실 그 김기표 의원, 민영배 의원, 부승찬 의원 등등 그리고 김병지 의원이 공치모 난 이제 이미 당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난 여기서 나오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윤건영 의원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치모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결국 당에서 한다는 거니까 나도 필요 없다 이제 이러면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생산적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네. 이제 당연히 공식 기구해야 되는데 왜 사적 모임을 만드느냐는 문제 제기가 맞았고, 그다음에 왜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게 조작 기소에 대한 특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꼭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해받을 단체 이름을 왜 썼느냐라는 비판. 그러면 당연히 공식기구도 필요하고 이 몸에 들어간 사람은 원취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 기소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를 봤는데 해소하자라고 국회의원도 사적 모임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기구가 또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것이니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다. 똑같이 저는 당 통합 문제로 거꾸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수기 과정을 좀 했으면 저런 갈등이 폭발하지 않았을 건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당에서 공식 기구도 만들고 또 특위 모임에 빠져나올 사람은 공치모 모임에 빠져나올 사람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활동하는 거, 뭐 이것이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좋은 지혜로운 결과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게 공소 취소라는 걸 굳이 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갖도록 했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우회하면서 반대 의견을 소화해내는 공간이 이번에 검찰 조작 기소 특위 아니냐라고 이제 보면은 좋은 결과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의원들, 공치모에 아직 있는 의원들한테 제가 또 많이 전화를 돌려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탈퇴했던 언급했던 5명을 뺀다 하더라도 100명이 여전히 넘고, 이 100명의 의원들은 이 모임에서 이제 탈퇴하자고 이어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죠. 왜 이 모임을 왜 유지해야 되느냐? 당 공직구가 되었는데. 근데 이 공치모 모임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모임이 구성이 된 다음에 검찰 조작 기소 내용을 많은 국회에서도 많이 몰랐다고 합니다. 의원, 그러니까 밖에 국민들은 더 많이 모르고요. 조작 기소된 내용이 8가지가 있습니다. 8개 현재. 뭐 대장동, 미래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송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이야. 김문기 모른다 그 내용까지 총 8가지인데 몰랐지 않았느냐.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8가지 다 몰랐을 거다. 그런데 공치모 모임이 구성되고 나서 이것이 이슈화되고 당에서 필요성이 집중되면서 이제 공식 기구까지 만들어진 것은 공치모 모임에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하나가 있었고, 여기서 친명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친명 모임 절대 아니다. 우리가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본인들 볼 때도. 그리고 지금 김기표, 부승찬, 김병주 의원이 좀 언급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원들이 그러면 친명이 아니냐. 이 사람들 친명인데도 탈퇴하는 그들만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거 자유로운 모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한 TF가 상당히 국회에 많다. 그런데 특별기구에 이 공치모 모임이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네이밍 말씀 주셨잖아요. 네이밍도 많은 의원들이 아쉬움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이밍이 사실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이것이 안 되죠.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히려 검찰 독재, 조작 기소 이렇게 네이밍을 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이거 처음 모임을 만든 사람이 이건태 이제 이건태 검사 의원. 출신 검찰 출신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직설적으로 이렇게 네이밍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데, 네이밍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번에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므로써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과 공소취소까지 굳이 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섞였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론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해야 한다. 저는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공소취소는 맞지 않다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답은 2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 재개를 하거나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판을 해서 무죄를 받거나, 이 2가지인데 그게 지금 타당합니까? 대한민국 현재의 사법체계에서 사법부가 조의대 사법부 또는 그 연속되는 사법부에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재판을 해줄 것이다. 이미 선거법 파기환송할 때 발단송할 대선판을 아예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 사법부가 반성도 하지 않고 스스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럼 이 재판을 현재 임기 중에 속개할 거냐, 끝나고 나서 그러면 다시 재개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공소취소 지금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저 HK님 아까 말씀하신 최홍규님이 80학번이시라고 하는데요. 이 나이 되도록 우리가 정치와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제발 손주들과 재미있게 놀게끔 해주는 정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셨는데 지금 다들 이제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이런저런 의견 내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저는 개파성 논란으로 자꾸 치부되지 않도록 그런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그 세련된 행위 이런 게 또 정치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꼭 그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공치 모임을 만든 이유는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지 못하고 또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고 지난번에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판결 선고하면서 판결문에다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아니다. 수사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뭔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의 수사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결돼야 된다는 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들 많이 해가지고 이 모임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름아름 이제 좀 친한 분들 뭐 내지는 본인이 얘기가 되는 분들끼리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당론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정천회 대표는 또 당 기구안 만든다고 하면서 또 공치모는 별개라고 하니 이게 일을 좀 해결하려는 듯 하다가 또다시 이 불씨를 살려놓고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 갈래의 이제 선택지가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요거는 다 묻혀서 넘어간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을 워낙 잘하고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국힘이 강력하고 대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좀 힘들 수 있지만 저는 그 흔들림 속에서 안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이 정도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당 통합 문제에서 보여줬던 것과 달리 이견이 있는데 정리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되는 것은 저는 이것도 진일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박은정 의원이 정소본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효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검사 징계 시효가 3년인데 지금 올해 한 6월 정도면 3년이 다 끝나간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박상용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검찰권을 통한 수사 또는 감찰의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다. 저는 사실 그 발언 듣고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도 고민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특위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박은정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공소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가 위법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감찰 내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조작 수사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마저도 이거를 본인의 워딩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검찰이 지금 검찰을 수사하지 못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간다고 하면 국회가 아무리 공소 취소라고 떠든다고 하더라도 공소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의한 검사의 수사의 한계점을 이야기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공소 취소의 전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이건 건너뛰고 그냥 공소 취소만 얘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소 취소 모임은 잠깐만요. 공소 취소 모임은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이 이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한다 그랬잖아요. 당 기구화로.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 목표는 달성이 된 거니까 그냥 다 지가 다 정리가 돼서 그냥 우리들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끝까지 계속해서 별개로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마치 세력 다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냐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이제 공소취소 모임은 법무부 장관이
불법 행위를 한 검사 판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든 뭔가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된 건도 많이 있고요. 경찰 국수본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행안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느냐? 네. 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 이거 뭐야? 그럼 국회라도 나서야 되는데 공소취소는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국회의 권한을 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 두 번째 국정조사 과정에서 범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발 조치. 세 번째는 그때도 수사기관이 수사 안 할 거야? 그래서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출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감방갈 각오하고라도 이것을 지휘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정부가 출범했는데 억울하게 당한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대표,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조작날조가 명백한 범법 행위자가 검찰 안에 검사로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안 해. 시민단체 고발 엄청나게 했어.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어떻게 합니까? 공소취소라는 자극적 단어를 써서 국정조사 우리가 하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고발할 테니까 그때 이제 수사를 내서 결과가 구속이 한 명 됐다. 네. 이러면 이제 공소취소 사유가 명확해지는 이런 프로세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 의심을 하고 취재를 했거든요. 이게 개파 모임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의심이어서 계속 취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건데 공치모 모임이 그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그래서 취소, 공소 취소까지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당 공식 기구가 만들어졌고 만약에 당 기구가 잘 운영이 되면은 공치모가 있을 이유가 없다. 잘 운영되면요. 그러면 운영위에서 판단해서 해산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것이 개파 모임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사실이고 운영위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공치모 운영입니다. 입을 모아서 얘기한다면 이것을 굳이 개파라고 비판할 이유는 없겠구나라는 생각과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환 대표가 요즘에 동접 떨어진다고 저를 맨날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브이로그님이 현재 동시 시청자 순위 2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D-Day 98일 뭐 이런 걸 붙여놔서 효과가 있나? 왜 이러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아니 저는 노영 변호사 계시니까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해한다. 대통령이 맞아요. 당사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하죠. 다루는 거. 뭐 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냐면 국정 운영에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왜 자신의 공소취소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되어서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가짜 조작 날조 수사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국정조사를 다 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명희님이 실제 공소취소를 누가 하든 간에 대통령이 일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일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억울한 일 당하셨던 거 다 아는데 알아서 당에서 이런 거 다 미리 정리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억울하게 된 시민들, 국민들 다 이렇게 청원을 탄원을 받아서 그것도 사실 재조사하면서 실제로 명백하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구제해주는 방법. 그래야 검찰도 앞으로 저런 방식으로 수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문상돌님이 전 대표 노변되니까 대접하십시오. 이거 잘 들으세요. 한혁할미님은 노변이랑 전 대표 같이 나오니까 동점률이 오르는 겁니다. 이러셨고요. 네, 이창희님은 정기환 대표들 응원합니다. 이러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경 기자와 우리 김강민 변호사 좋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녹수님은 노변만 있으면 돼. 뭐 노변만 있으면 1등 이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녹수님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혜택 다 잘 따져보시면 정말 좋으니까 한번 비교원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인 가입 후 추천한 지인이 가입을 하면 무조건 4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도 계속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상권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비교원입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숭어회, 제철 생선의 전문 목포 경영푸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제철 숭어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문 즉시 작업하는 찰지고 달콤한 제철 숭어회 400g에 초장 그리고 와사비 간장까지 합쳐서 22,900원에 드립니다. 스픽스몰에서 주문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한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끝났나? 녹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나죠, 오늘은? 이제 속도 있게 하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했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약간 흥분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스픽스 사실은 유튜브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 스픽스는 더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타격을 받으니까요. 정말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강민 변호사님도 자주 나와주시고요. 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요즘 센 사람들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내일 저녁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이병철 변호사 나오는데 아마 노영희 변호사하고 맞짱 토론 시키면 엄청난 장성철 소장도 이제 나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폴 선생님 고맙습니다.